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들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킹크 과학 약입니다. 김치, 막걸리, 간장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먹어왔던 음식이라는 점, 그리고 아재들이 좋아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만드는데 미생물이 깊게 관여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미생물의 발효에 대해 오늘 한방에 알아보겠습니다. 출발! 인류는 신석기 시절부터 실생활에 자연 발효를 이용했었습니다. 기원전 7천년, 5천년경에도 발효를 이용해 술, 빵, 식초, 치즈 같은 것들을 만든 기록과 증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발효에 대해서 과학적인 원리를 정확히 알기보다 상처가 나거나 오래 방치된 과일에서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액체가 나오는구만, 이 맛있는 걸 더 많이 만들어보자 라는 식으로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세월이 지난 후 1676년 네덜란드의 반 레이우누크 등판 직접 제작한 현미경을 이용해 최초로 미생물을 관찰합니다. 그로부터 150년이 지나서야 미생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요. 1837년 테오도어 슈바는 현미경 관찰을 통해 효모가 출하법에 의해 생식한다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슈바는 미생물이 당분을 에탄올로 바꾼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살아있는 생물이 발효에 관여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스타 과학자 옹투옹 러부오지에를 비롯하여 많은 화학자들은 살아있는 생물이 발효에 관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발효를 단순하게 일어난 화학 반응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렇게 발효에 대해 여러 논쟁이 있던 시절 이 바닥을 한 큐에 정리한 미생물의 끝판왕 루이 파스테르 형님 등판. 파스테르 형님은 고기 국물의 부패 실험 등 다양한 실험을 통해 미생물이 발효, 부패, 연병 등의 원인임을 밝히면서 우리가 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파스테르 형님은 생애 내내 미생물 발효 분야의 큼지막한 개념들을 정립하였는데요. 형님께서는 맥주의 발효에 관한 유명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포도주 3패 문제도 해결해버립니다. 파스테르 형 감사합니다. 생명현상은 생명으로부터라는 역사적인 사실의 입증과 함께 저온살균법을 발명하게 되고, 이 방법은 형님의 조남을 붙여서 파스테라이제이션이라 명명됩니다. 어느덧 미생물에 대한 이해가 꽤나 깊어진 1896년 독일의 생화학자이자 발효의 아버지인 에두아르트 부흐너가 살아있지 않은 효모의 추출물이 당을 발효시킨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제 발효는 세포 안에 있는 여러 효소들의 작용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흐너의 연구는 발효화학 분야의 새로운 장을 연 연구로 결국 1907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경험적으로 알았던 발효의 정확한 원리와 기전에 대해 하나씩 알게 되다 보니 발효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곳에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미생물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만드는 황금알을 낳는 미생물인지, 그리고 얘네들의 특성이 어떤지, 어떻게 해줘야 잘 자라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게 됩니다. 더군다나 미생물은 동물이나 식물 세포에 비해 증식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생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기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화학 공정에 비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몇몇 산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분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물론 발효 공정은 화학 공정과 다르게 살아있는 생물인 미생물이 관여하기 때문에 화학 공정에 비해 컨트롤하기가 힘듭니다. 미생물이 자라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다양한 부산물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균주가 자연적으로 변이를 일으키거나 오염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들은 생물공학자, 미생물학자 등 과학자들이 노력을 하여 하나씩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리게 된 바이오 공정의 산업화 시대! 현재 미생물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식품 분야에서 아미노산 생산에 활용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친숙한 MSG 역시 미생물 발효 공정을 통해 생산됩니다. 의약품 분야에서도 바이오 의약품이나 바이오 시밀러를 발효 공정으로 만들기도 하고, 유산균 같은 미생물을 생산해서 영양제를 만들기도 하죠. 심지어 화장품 산업에서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각 산업에서 미생물을 이용해 제품을 양산할 때는 여러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미생물 발효의 양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석유 정제만 하는 줄 알았던 GS 칼텍스 등판. GS 칼텍스에서 미생물 발효를 활용해서 화장품의 원료로 쓰일 수 있는 2,3-부탄디올이라는 물질을 생산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3-부탄디올은 우리가 먹은 음식에도 들어있고 식물이나 토양에도 있는 친근한 성분입니다. 이 물질은 자연에서 작물을 보호하기도 하고 수분을 보호하는 보습제나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준 중화제로 작용하고 있는 천연물질이었는데요. 약간 다른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석유화학 공정으로는 생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로 생산한 연구들이 학계에서 진행됐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상업적으로 생산되거나 사용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GS 칼텍스에서 2,3-부탄디올을 미생물로 대량 생산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토양에 다양한 미생물을 채취한 후에 2,3-부탄디올을 만드는 미생물을 찾아냅니다. 그 다음 이 미생물을 가지고 생산을 위한 연구를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자연의 미생물 입장에서는 자신이 살다 보니 2,3-부탄디올을 만드는 것일 뿐, 소변도 보고 배설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이외의 부산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부산물을 저감하고 2,3-부탄디올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미생물을 개량하고 미생물 생산 조건을 최적화하는 실험을 수천 수만 번 진행하게 되는데요. 실험실에서 여러 실험을 통해 성공적인 조건을 찾았다 이랬까 라고 하더라도 공장
공장에 적용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공장에서는 실험실 크기의 설비가 아닌 대량 생산을 위한 거대 설비를 사용하고 복잡한 공정 라인 기반 시설들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미생물은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온도, pH, 산소 조건 등의 배양 조건과 설비 운전 조건 등을 최적의 상태로 컨트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말로 하니까 엄청 짧은데 진짜 힘든 과정이라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큰 단위의 공장에서도 미생물들이 투쓰리 부탄디올을 잘 만드는 과정을 찾았다고 해도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단위가 커진 만큼 투쓰리 부탄디올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부산물이 적지 않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발효액에서 우리가 원하는 투쓰리 부탄디올을 분리해서 순도를 높이는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투쓰리 부탄디올에서는 물질들의 끓는 점 차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 차이 등 물리적인 특징을 사용해서 분리정제하는 친환경적 방법을 사용해 분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미생물을 찾고 실험실에서의 연구를 지나 공장에서의 최적화를 거치고 나서야 우리가 산업적으로 쓸 수 있는 투쓰리 부탄디올이 생산되는 것인데요. 투쓰리 부탄디올은 GS칼텍스의 미생물 발효 공정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생산되어 미국 농무부나 한국 산자부로부터 제품과 기술성의 우수성을 인증받았고 무독성 무자극 물질이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적으로 식물 추출제, 농업제품, 식품의약품 원료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화장품 원료로서는 이미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옛 시절부터 인류가 그저 경험적으로 활용했던 미생물의 발효 과정, 이제는 과학적 원리를 명확히 파악하고 활용해서 산업 분야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먹는 치즈와 와인 그리고 김치와 막걸리의 맛을 넘어 화장품과 의약품까지 영역을 넓히는 미생물 공학. 크기가 너무너무 작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전엔 연구조차 되지 않는 분야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연구한 분들에 의해 얻은 감사한 선물입니다. 지금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연구하며 미래의 선물을 만들고 계신 수많은 과학자와 공학자들에게 감사하며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잘될 GS칼텍스와 안될 과학 약이었습니다.